안녕하세요. 그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다소 길어진 2화를 끝내고 그리고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지금 제 3화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우리 공선생 통해서 들려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화두를 일단 꺼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과연 우리가 그 사법 개혁을 통해서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큰 화두로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3화는 과연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경제 민주화랑 같은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또 민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미리 짜진 않았지만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화두 꺼내놓으면 받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공 네. 선생님 역할이 그거니까. 네. 뭐 요리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이런 자신감.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앞 시간에 그 들어온 질문 중에서 제가 몇 개 추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시민을 아느냐고 누가 대뜸 물어봤어요. 유시민 작가를 아느냐고. 유시민 씨는 저보다 대학교 1년 후배인데 올해까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 제가 4학년 때 과목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농업정책론인가? 제가 4학년이고 유시민 씨가 3학년일 때인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깐죽대고 아는 척 하고 싶어서 아주 그 못 살던 그런 그 학생으로 기억을 해요. 예. 작년에 만났잖아요. 제가 올해 새해구나.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오고 난 다음에 만났죠. 네. 제가 자리를 한번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선배, 전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해서 동기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주 박사 잘 모르시고요. 주 박사는 그 강의에 들어와서 깐족됐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같이 저녁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선배 노릇을 단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랬나요? 예. 기억 안 나세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경제에 관련된 무슨 얘기를 했더니 또 막 하나 챙기면서 틀렸다라고 딱 따지면서 그랬더니 그냥 아주 순하게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어떤 주제로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같은 전공을 했는데 가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다르죠.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두 분이 어떤 관계일까. 근데 두 분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선후배 맞고요. 유시민 씨는 이제 진지도 하지만 치열하게 산 사람이고 저는 진지는 한데 치열하게는 안 사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좀 게으르다가 본인이 늘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 너무 재밌는 게 재작년에 그 진짜가 나타났대 제가 한번 모셨었어요. 그때 이후로 팟캐스트 다시는 안 나가요. 재미없다고. 시끄럽고.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집을 안 샀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 동안. 모든 얘기는 전부 아내의 얘기를 정말 금과 억조로 듣고 사는데 떠받들고 사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집을 사자 그러는데 끝내 집을 안 샀다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질문 중에 집 샀냐고. 안 샀어요. 집 샀냐면서 월세 사냐. 근데 월세는 아니고 전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네. 근데 뭐 재산은 저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집을 안 사요. 끝까지. 근데 그것도 참 고집이죠. 와이프가 그렇게 집을 사자 그런대요. 근데 집을 안 사 끝까지. 그건 어떻게 버텨요? 거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럼 살지도 모르나? 네. 마포로 오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조용한 곳을 원하기 때문에. 상암동에 조용한 진짜 좋은 곳이 있어요. 정말 새소리를 들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네. 정말 조용한 시골 같아요. 네. 지역구가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심을 하시면 가격 대비 상당히 좋고요.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비하는 제 경제 생활하는 방식이 일반 사람의 경제 생활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집 안 샀다고? 집 안 사는 거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지금 17년째 같은 차 몰고 다니는 거 뭐. 그런 것도 비슷한. 우리 거죠. 저기 그 김선희 보자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차에 대해서. 네, 제가 주 박사님 몇 번 보고 뭐 사실 그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요 앞에 있는 가원이라고 중국집 가서 주차 문제가 좀 생겨서 제가 주 박사님 차를 한번 몰게 됐는데 딱 가서 보니까 SM5 나왔던 해 사신 것 같더라고요. 나왔던 해나 그 다음에 2000년요. 2000년. 17년. 예, 하여튼 그때 SM5가 좋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삼성에 차를- 다닐 때는 이제 직원들한테 네. 사라고 강매를 하니까 네, 당연히 안 샀고 나오자마자 샀어요. 네. 청개구리. 근데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라는 건 제가 알았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그 가지고 차로. 있는 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차를 탐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항상 시달리는데 나는 차보다 훨씬 보여줄 게 많은 남자다 이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를 예, 그때 한번 생각하겠던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성애 보좌관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SM5를 탄다는 거를. 왜냐하면은 항상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회사를 살짝, 다닐 때는 예. 그래서 차를 무슨 차 타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럼 와이프도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어머. 그럼 그 차 한 대예요? 네, 와이프는 차를 안 타고 다녀요? 네. 그럼 앞으로 오세요. 여기 전철 진짜 좁아요. 2호선, 4호선이 지나가는, 2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데 강남 가는 건 최고예요. 난 또 운전을 하신다고. 아 대단하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소비 이 성향이나 쓰임새가 전혀 다른 거죠. 집 안 사고 차 안 사고. 물건에 안 쓰고 경험에다가 돈을 쓰고 경험은 뭐죠? 여행 가나? 여행 뭐 음식을 먹는 것, 뭐 어디 뭐 콘서트 구경 가는 것 이런 데는 돈을 옷도 좀 안 쓰고. 사겠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는데 뭐 친구가 뭐 옷 좀 이렇게 색깔 하는데 사실은 아무로나 세타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옷에 양복에 걸쳐 입는 사람들이 스웨터는. 캐주얼 입고 이렇게 나름대로 걱정을 한 거예요. 부담을 가진 거야. 근데 기껏 넥타이 풀고 세타 입은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굉장히 보수 이 소비 패턴은 굉장히 보수. 이사를 가면 저 이사 그 집 나르는 아저씨가 옷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박스가 없으니까. 진짜? 와이프도 똑같이? 저도 굉장해요. 저도 굉장해요. 근데 그게 돈을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돈은 많이 모았겠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돈은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래도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뭐 별거를 다 얘기를. 은희 청문회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몇 년을 놀았는데 아 됐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7년 동안 노는 동안에 어디 무슨 컨설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간대요. 이게 방송에 1시간짜리를 들어봐.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한다 그래서 어떤 증권회사 컨설팅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더라고요. 그럼 취직 왜 하냐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슬렁슬렁 나가서 컨설팅하고 돈 받지.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미워해요. 받아요? 그랬더니 더 많이 준다는데 이것만 됐다고 깎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는데 뭐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그때 궁금한데 하여튼 나중에 이사 오실 때 꼭 상암동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우리 이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랑 같은 뜻인가? 이것을 왜 같다고 얘기를 하는가를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뭐 하고 싶으신 대로 그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인가 당시에 그 제 딸이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는 뭐 아는 것도 많은데 어디 글이라도 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눈치 보는 사람이 제 처랑 그다음에 이제 딸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는 뭐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그러면 블로그를 한번 써볼게.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 갖고 시끄러울 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종인 씨를 특히 이제 그 박근혜가 그 한나라당에서 데려가면서 더욱더 이제 경제 민주화 이슈가 이제 더 부각이 되었죠.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가 시작된 건 2010년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민주통합당인가 뭐 거기서
손학규 씨가 대표를 하실 때 경제민주화 특위를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특위위원장으로 유종일 교수, KDI 정책대학원에 있는 유종일 교수가 그 특위위원장을 하는데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좀 같이 조금 하다가 역시 이제 아웃소스, 그러니까 이제 하청을 주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들은 처음 사진 찍는 데만 나오고 하나도 안 나오고 열심히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교수들끼리 이제 앉아가지고서는 얘기를 시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2012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이냐를 갖고 글도 많이 쓰고 뭐 김기현 선생도 뭐 그 당시에 글도 쓰셨고 김상조 교수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썼는데 그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뭐냐, 그거 어디다 쓰는 거냐에 대한 개념적으로 상당히 많은, 제가 보기에는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제민주화가 뭐냐라고 해놓고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 그 구성 요소가 뭐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구성 요소가 뭐냐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재벌개혁, 두 번째가 노동개혁, 세 번째가 뭐 민생개혁 뭐 이랬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세 가지가. 그리고 왜 경제민주화랑 재벌개혁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문제를 이제 보면서 생각나는데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요약을 해드리면 무슨 뜻이냐. 경제민주화라는 것의 그 개념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1인 1표잖아요. 근데 추상적으로는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쫙 깔려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표 하면은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회는 조직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제는 대기업에 의해서 돌아가는 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 경제가 다 그렇죠.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없었는데 20세기 초반 이후부터 뭐 포디즘 해가지고 대기업으로 나가면서 코퍼레이트 이코노미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경제력이 집중이 돼요. 단순히 귀족이 아니라 이게 코퍼레이트 섹터에 이제 경제력이 집중이 되는데, 그 경제력이 집중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기가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소득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많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면 당연하게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반대되는 투표를 하도록 얼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그 코퍼레이트 이코노미, 기업 경제가 판을 치는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에서 1인 1표 보통 선거만으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의식 하에서, 그러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도 막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다 보완할 수 있는 정치로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개념이 말하자면 수정자본주의 오는 거랑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왜 해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에 대한 그 보호로서 수정자본주의라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경제도 마찬가지로 집중된 권력이 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갖다 막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석으로 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당, 유럽의 그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또는 카톨릭 민주당 있잖아요. 네, 그 당에서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에서는 그러니까 교황이 60년대인가 70년대도 아니 이미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폐단에 대한 의식은 그 교회 또는 그 캐톨릭 안에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19세기부터. 그래가지고서는 자본주의를 그냥 요새 지금 말씀하신 교황의 말씀도 사실은 그 카톨릭의 전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업이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유럽의 기민당이 그냥 우리나라 같은 그냥 반동당이 아니에요. 반동적인 당이 아니고 시장 경제 하에서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또는 자본주의 코퍼레이트 이코노미가 갖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를 자기네들도 하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데나워랑 같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독일의 케이스에서 대통령은 아데나워, 경제상은 에르하르트라는 사람이 해요. 에르하르트라는 사람은 소속은 자민당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거의 한 15년에 걸쳐서 이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크게 그 구성은 뭐냐면 경제 시장 이코노미, 그러니까 공정 경쟁에 의한 경제 발전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체제를 보완을 하는 이 체제를 이렇게 말하자면 만들어 놓은 게 그 독일의 이제 체제인 거거든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은 사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폐단을 막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항상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큰 문제였거든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 양립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장치가 필요하느냐. 그 양립하기 위한 장치로서 얘기 나온 것을 개념적으로 말했을 때 경제 민주화를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재벌 개혁이라는 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력 집중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일반적인 서구에서의 그 코퍼레이트 이코노미에 의한 경제력 집중보다 훨씬 더 그걸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궤변종으로 나온 게 지금 총수에 의한 재벌이니까 당연하게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경제 민주화가 왜 필요한 거냐? 두 번째는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왜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씩 뛰어나올 때 그 연결고리를 갖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재벌 개혁으로 지금 또 그리고 재벌 개혁으로 말하는 것 중에서 그거를 한다고 해서 경제력 집중이 그러면 해소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수가 일감 빼돌리기 같은 걸로 해서 돈 빼돌리는 거를 갖다 막을 뿐이지 기본적인 독과점 경제 체제는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말하는 거를 들은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경제력 집중이 무슨 폐단을 일으키느냐가 이제 얘기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경제력 집중을 이 우리한테 오는 폐단을 잘 인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바로 경제력을 집중시켜서 대기업의 수출을 늘려서 그 덕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러면 대기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근데 제가 우리 아주 문외한으로서 경제 쪽에 이제 이쪽 일하면서 사업도 저는 오래 했고 하면서 제가 이 경제 민주화를 느낀 것은 이 경제라는 단어하고 민주화라는 단어하고 두 개가 합해진 게 굉장히 그 충돌의 그렇죠. 그 어떤 그 자극이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만났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민주화가 뭐예요? 민주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이라는 그 단어와 대중이라는 단어들은 항상 약자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이나 정관 그리고 이렇게 재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웠던 게 그 단어 자체를 이해를 해보면 있는 자들이 좀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에서. 맞아요? 양보할 리는 없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근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민당 같은 데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이 만들어진 그런 사회들이 청교도 사회,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자들이 많이 베풀고 그렇죠. 살았고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늘 배려했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좀 덜 배운 사람들한테 양보했단 말이죠. 임금의 격차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더 심했던 거죠. 착취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짓밟고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기형적으로 우리는 재벌 집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랑 같은 이야기라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근데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박사님한테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제민주화를 귀에 모시박이게 들어가지고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재벌들이 좀 더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자기들이 더 착취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이 관까지 합세를 해서 재벌들한테 그 더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고 규제를 풀어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재벌들은 점점 더 이제 돈이 더 부가 축적되면서 이번에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사건까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그것이 같이 등식으로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한국의 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그것도 진보 다른 얘기 말고 우리나라 진보의 경제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이렇게 어떤 특정인의 소유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첫째, 한국의 진보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관념은 어떻습니까? 진보라면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이 과연 그런 기반 위에서 있는가? 재벌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진보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그런 과정은 어떤 건가? 아버님이 특히나 처음부터 아버님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농경제를 하신 이유 여기서부터.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게 풀려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눈물이 나와서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그 아까 말씀드리다만 그 재벌 개혁과 이제 노동 개혁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라든가 민생 개혁 그 얘기를 하는 왜 이게 세 가지로 나눴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과점 경제 체제에서 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서구에서도 대기업들 많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그 위에서 올라오거나 밖에서 영입이 돼가지고 경영을 하고 그 사람을 이사회에서 감시를 하다가 잘하면 연임시키고 잘못하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갈고 하는 거를 그 방식으로 모든 조직을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대 사회가 개발해낸 그 모든 조직에 거의 공동적으로 적용하는 지배 방식이에요. 우선 교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장로가 모여서 목사를 고용을 해서 쓰다가 연기가 되면은 목사를 다시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서구에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요. 학교도 이사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총장을 갖다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10년, 20년 쓰는 방식이고 기업도 그렇게 해요. 국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뽑는 사람을 이 국민들이 그 의회에 나가는 사람을 뽑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국회가 보드인 거죠. 이사회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리 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일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주의 표가 됐든 국민의 선거를 의한 표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그 중간에 대의제제를 만들고 대의가 그 행정을 맡을 사람을 뽑아가지고 감시하는 방식. 이것이 거의 모든 데 다 운영을 내고 그 왜 그렇게 할 거냐면은 바로 그것이 가장 한편으로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의해서 가번을 당하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서 말하자면 이 수천 년에 걸친 운영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거지만 개발해낸 건데 한국은 이게 정치 체제에서도 제대로 안 돌아가, 경제 체제에서도 안 돌아가, 모든 조직에서도 안 돌아가, 교회에서도 안 돌아가,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걸로 딱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그 메커니즘과 그 대의에 의한 감시 체제와
그다음에는 행정부를 맞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이 방식. 이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재벌 개혁이 우리나라 지금 안 되는 것이 이제 그걸가 이제 깨져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노동,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뭐 장하성 교수도 그 얘기 하신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은 자산에서의 불평등이 아니라 임금 소득에서 불평등에서 생긴다라는 얘기. 나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임금 소득 안에서 지나친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노동개혁을 그러면 막상 노동개혁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진보 학자인데도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은 말을 잘 못해요. 왜? 말하는 순간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로부터 욕을 먹거든.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노조가 누리는 경직성을 갖다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는 문제를. 그거를 갖다 말하는 순간 뭐 죽일 놈 살릴 놈 드는 것이고, 뭐 기업이 적자를 나는데도 우리는 고용 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저같이 이제 눈치 없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잖아 하고서는 이제 들이대니까 나중에는 저놈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먹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야, 우선 니들이 갖고 있는 이 무장을 해제해. 우리가 잘 해줄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정치적인 협상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선생이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경직성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저 경직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 체제가 워낙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추운 건 아는데 나는 따뜻하다. 근데 나가는 순간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버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의 온도를 좀 높이자. 온도 높이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실업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어느 정도는 더 올려서, 그래서 나가더라도 그런 대로는 버틸 수 있게 해줘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가 갖고 있는 경직성도 어느 정도는 좀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뭐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냥 내가 잘해줄 텐데, 되게 내가 잘해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쪽이 되게 누구냐면은 지금의 여당이란 말이에요. 믿을 리가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과 연봉제, 성과에 따른 연봉을 준다라는 것 그 자체의 논리는 너무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노사 간에 그러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공정하게 인사평가를 해줄 거라는 신뢰가 없고, 실제로 경영진도 공정하게 평가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 있어 보니까는 다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냥 제일 편한 게 학교에서 그 80명 옛날에 반에 60명 80명 할 때 선생님이 채점 하듯이 객관식 갖다 놓고 점수하는 게 편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리더십이 있어서 올라간 사람이다 보다는 연공에 의해서 또는 뭐 위에서 올라온 뭐 할당량 잘 챙겨가지고 올라간 사람이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도 제일 나래비 세워서 순서 세워서 뭐 A는 20% 이렇게 그냥 땡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그 조직의 과정을 직원들도 보니까, 이게 지금 승진할 때 되면은 좋은 곳과 몰아주고, 승진할 때마다 그다음부터 C 짝 깔고 뭐 이 짓을 여러 번 봤는데, 갑자기 지금부터는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할 테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연봉 조정하자? 어떻게,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저 그 눈에 보인다고 칼들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저 복잡한 문제 중에서 어디서부터 풀 거냐라는 걸 갖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 역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가서 해보고 싶었던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은행 시절에 노조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은행권의 노조가 얼마나 높은 그 임금을 누리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 노동에 불과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인력이 과잉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두고두고 또 욕 먹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를 얘기를 했었냐면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도 크게 안 달라요. 고가 잘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고가 잘 받으면 뭐 연봉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씩 1200을 받으면 연말에 가가지고 보너스로 이 사람은 한 70 받고 뭐 A나 B 받으면 60, 50 받고 10,000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고가 등급 잘 받아서 연차되었을 때 월급 올라가는 거예요. 월급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거든요. 연공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그 계급이 하나 딱 올라가면 1,000,000원씩 올라요. 금융권은. 그러니까는 이제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자, 너 먼저 올라가셔. 그다음에 좀 기다릴게. 이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가고 싶어 해. 돌려막기 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도 빡빡하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리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니까 돌려서 이제 승진시켜줄게라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직급이 이게 항아리, 역항아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역삼각형이 돼 있는 거라서 노조위원장 당시 하던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인사 고과에 따라서 연봉 조정을 다 하지 말고 딱 100명 중에 3%만 하자. 그랬더니 인사평가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아이씨 누가 100명을 일 다 하지? 97명은 똑같이 가고 딱 3명만. 응? 그 초원에 그 사자가 모든 동물을 쫓아다니나요? 딱 제일 그 중에서 비리비리한 놈만 잡아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열심히 뛰어 또 건강하게 돌아다녀. 그것도 안 하면 너무 조직이 그러니까 경직되는 거 아니냐. 상을 주자는 게 아니라 빼자는 거, 탈락시키자는 거구나. 3%를. 그렇죠. 네. 그 사람만 연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자. 다른 사람은 그냥 가고. 올리는 사람은 없고. 아니, 나머지는 보통 올라가던 방식 그대로 적용하고. 네. 뭐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근데 그 문제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뭘 하고 싶었냐면 이건 조직 연봉으로 가자. 그러니까 팀이 있으면 특히 영업 조직에 해당하는 건데 지점이면 지점별로 성과를 공동으로 일해서 성과를 내라. 그래서 지점별로 성과를 쭉 나왔으면은 그 벌은 조직의 매출 이제 수입이죠. 수입의 퍼센티지를 연봉의 풀로 정한다. 그런데 랭킹을 매겨서 조직별로 제일 잘하는 데가 있으면 한 예를 들어서 벌은 듯이 100이면 30을 기준으로 32를 준다. 중간이면 중상이면은 31을 주고 가운데는 30 주고 중하면 29 정도 주고 그러면 큰 폭은 아니잖아요. 대단하게. 그다음에는 그것을 조직에 있는 장이 어떻게 나눌 건지를 조직원이랑 상의해서 니들끼리 나눠라. 권한을 주고 그렇지만 성과 연동은 되는데 일일이 개별적인 사람을 윗사람이 다 꿰뚫어 가지고서는 1200명, 1500명을 다 알아가지고서는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직속 상관이 전체적인 돈을 따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서 나누는 방식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직무별로 연봉을 다르게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성과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한다라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폭을 좁게 시작을 하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회사에 도입하고 싶어 하는 복지 체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을 좋게 해주면은 도리어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 있는 안 나가려고 하는 저항만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직무별 연봉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회사 복지 제도를 올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뭐 그 출산 휴가를 국가에서 6개월인데 6개월을 더 줘서 1년을 가고 남자 직원도 뭐 출산할 경우에 뭐 5일이었나 근데 그걸 10일로 늘려주고 5일 동안 휴가를 갈 경우에만 100만 원을 갖다 더 주고 그러니까 몰아서 갈 때만 따로따로 가지 않고 몰아서 갈 때만 뭐 돈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갖고 있는 그 자기 향상의 욕구,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경영자도 하고 싶지만 기존에 경직적으로 주는 것 플러스 자꾸 얹어주면 그러면 회사가 갖고 있는 소위 모든 조직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게 회사 다녀보면 뻔하거든. 일 안 하는 놈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근데 조직이 잘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서 더 잘하는 사람한테 뭘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만들 다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일도 안 하면서 저렇게 여기저기 눈치 봐면서 탱탱거리는 사람 많은 것을 그냥 시키고.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저 직급 높다고선 또 아래에 그런 사람들은 갈고. 아부를 잘해요. 일보다는 위에다 잘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은행 시절에 제가 그 당시에 이비즈니스 인터넷 뱅킹 유닛이 하나 있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 뱅킹이니까는 그 당시만 신기술이잖아요. 2003년 4년이니까. 실제적인 일을 웹페이지 인터넷 뱅킹을 개발하는 사람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관리한 사람들은 다 정규직이에요. 놀라운 것은 비정규직이 17명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24명이었어요. 토탈 24 플러스 17명 하면은 41명이잖아요. 41명. 제가 그냥 그걸 보고선 이것들이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말하자면 조직 울러가는 아주 조직 내부에서의 원청하청, 조직 내외사의 원청하청. 그 다음에는 그 사이에서 일 안 하면서 그냥 묻어가는 연공지에 묻어가는 이것들을 다 묶어 있는 것이라서 노동개혁을 한다는 것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로 말하면 무슨 뭐 플렉스 뭐지? 저 덴마크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 바깥에 있는 섹터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을 잃었을 때 그 사회복지를 개선을 해서 그것도 일종의 이제 햇볕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좀 나와도 괜찮으니까 네 적성에도 맞지 않는 그 직종에 그냥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네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한번 실험을 좀 해보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노동개혁의 한 일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노동시장 이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민생에 있어서 이제 그 체제 개선인데, 체제 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빼면 이제 실업보험 같은 거 빼면은 연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연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왜 연금이 없는 나라는 내가 왜 말하냐면 국민연금 있어봤자 뭐해요? 의미가 없는데 받을 돈이 없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노인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게 연금은 무슨 이게 당장은 잘 안 보이는데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직업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으면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없대.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커리어를 찾아보고 싶지만 그러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꾸 그냥 있는데 그냥 딱 붙어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써야 될 때 안 쓰죠. 무조건 저축.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인 거죠. 일본은 비교적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한국은 더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 침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가계부채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침체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한편으로 바보가 그 돈이 지금 550조가 저기 또 쌓여 있어. 국민연금에. 나중에 쓰려고. 지금은 굶어 죽지만 나중에 쓰겠대. 그럼 그 돈으로 그럼 어디다 투자해요? 기업에 채권 사줘. 주식 사주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주는 것도 아니야.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유통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로도 안 들어가요. 요새 삼성전자 주식 값이 안 떨어지는 게 국민연금에서 그 기관 투자. 우리나라 지금 주가 받치는 게 다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550조 중에서 한 20%
정도니까 지금 20몇 % 더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100조 정도 되고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마 한 50조 정도 될 건데 이게 유통 주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신규 투자로 가는 돈이 아닌 거죠. 소비로 가는 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식을 갖다 파는 사람은 누구야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주식 팔았어.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주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뽑은 유격 훈련 조교한테 지금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데 왜 당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당하고 있어. 우리란 국민들이. 근데 그것을 약자들만 당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현대 국가, 현대 사회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놓고 다 관리들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원해서 의료보험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서 국민연금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해 본 적이 없어. 강제로 뜯기는 거지.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계층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요구를 하는 메커니즘이 정당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정책 정당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표현하는 아주 근본적인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우리한테는 아예 없었던 거죠. 그냥 대통령 하나 뽑으면 땡. 나머지는 관료가 알아서 하는 거고 만들어주면 고맙고 안 만들어주면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대학교를 동시대 사람 중에 대학교를 간 사람이 10%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갔으면 다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던 교육은 고등학교 때 교육. 교육은 뭐였냐? 집체 교육, 전제주의 교육, 유신 교육.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정치 교육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라파고스가 된 이제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속 성장의 후유증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90년대 후에 김영삼 정권 이후에 대학교 진학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90년대 초에는 한 20%였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막 50%, 60%, 80%가 지금 요새는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한 70%인데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20년 사이에 엄청 높아졌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40대에 있어요. 그 윗세대는 과거에 만들어놨던 단순한 그러한 그 사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종북이니 뭐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 30대, 40대의 시민들이 민주사회에서는 단순하게 투표만이 아니라 이런 그 모든 나라 다 갖고 있는 필요 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끼워 넣기 시작하는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의식은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직할 거냐. 원래는 조직이 원래 정당을 통해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정당은 계급으로부터 유리가 돼 있어요. 왜?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비정규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조직을 하는 방법은 꼭 전국 정당만이 아니라 시민 각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중앙집권이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씨가 말하면서도 겁나네. 문재인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방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체계도 중요해. 지방 분권에 관련된 것도 개헌으로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 분권으로 이건 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전혀 상관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예도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연방 국가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세금을 개인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0%까지는 다 지방 정부가 가져가요. 그리고 남는 돈만 중앙 정부한테 줘. 응?
한국은 다 뽑아가지고서 다시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지방 정부가 미니멈 30은 다 우선 자기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퍼센티지가 다르나? 이제 똑같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모은 재원을 그 지역에 있는 시민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시의회가 됐든 뭐 도의회가 됐든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는 도의회가 무슨 일을 해요?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해요? 예산 빼오는 네. 거. 아니면 뭐 관료들한테 귀찮게 그 저 위생검사 나온 데 막기 위한 시의회 감투 같은 데 쓰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단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데 중앙집권에서 있었던 그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배분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이게 문화적인 전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안 하고서는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는 또 없어요. 공사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공사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댓글들이 달려서 네. 그 국민연금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없애자,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된다, 4대 보험도 이참에 다 폐지하자. 아니죠. 내가 돈 내는 거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수익률도 높고 이게 안정되고 운영되는 게 중요한데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낸 돈으로 어른들에게 드리자는 합의를 못해서 그렇죠. 내가 내고 30년 있다 내가 찾아먹는 구조로 가서 생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같은데 거죠. 예. 조금 설명을 연금이 없어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유 없애면 안 되고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 현재 여러분들 월급의 9%를 띄어요. 9% 그렇게 많이 중에 뛰나? 반은 회사가 내주고 반은 자기가 내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돈을 받아서 그 시대의 노인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돈을 모아서 쌓아놓는 방식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갔느냐? 관료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중앙집권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 저축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응? 이게 1988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노태우 정권 때 들어온 건데, 그렇게 해서 또 재미있는 것은 국민연금 말고 또 공무원들은 또 지들끼리 따로 또 연금을 만들어놨어. 네. 그 전부터 훨씬 따뜻하게 잘 돼 있어요. 따뜻하게. 나머지 국민들은 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돈은 국민들한테 안 줘. 쌓아놔. 쌓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어디다 쓰고 싶은 데다 썼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갖다 말하자면 사회복지 사업에 쓰면 안 된다라는 또 이상한 또 착각에 빠졌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쌓여있는 앞으로 더 쌓아가게 되는 이 국민연금을 빨리 허물어야 돼. 빨리 허물어서 지금 있는 노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자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서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내가 또 나이가 들면 먹고 사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것은 알 바 없고 9% 뛰어간 곳은 내가 나중에 이제 챙길 거니까 어디 뭐 누구한테 쓰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 장기적인 있어요. 시각이 이게. 없는 거지. 네. 그런. 그러니까 정치. 제가 들었던 얘기도 이제 2030년이 되면 이 국민연금이 3,000조 수준으로 모인다는 건데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갈 거라는 거고. 네. 근데 이걸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주식에 갖다 넣는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정말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모르느냐 알아요. 근데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가 말하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을 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그걸 일을 잘하면 뭐 내가 연임이 다시 돼 대통령이? 아니야. 나 5년 하고 아무나 나가는데 이렇게 바꾸면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5년 동안에 득식을 두드리면서 살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 그다음에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그 결과를 1, 2년에 못 받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체제 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위 간과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60살 이후에 경제 생활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국민연금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건드리지 마. 나머지는 네가 갖고 와봐 대책. 미치겠는 거죠. 저기 댓글 중에 재밌는 거 하나 나왔어요. 제 거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했어요. 근데 이게 국민적인 촛불같이 우리가 이게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내는 국민연금이 내 부모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내 자식이 내는 나중에 잘 키워서 걔네들이 내는 것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바로 세대 간의 연대, 사회 전체적인 연대의식, 그렇죠. 퍼블릭 펜션, 국민연금이라는 연대가 제도라는 게 거기에 바로 해당되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 것만 챙기다가 다 같이 죽는 방식을 모든 사람이 지금 안 놓으려고 든다는 거. 그게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댓글에 또 2030년부터 국민연금 빠지면 그럼 내 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죠. 결혼을 빨리 하셔야죠. 근데 애를 낳으려니 집이 없어.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총선 때 했던 얘기. 그 얘기 지금 하면 어떻게 하지? 길어져서 안 돼. 그렇죠. 네. 국민연금을 이게 따로 그 한번 집의 모아서. 대책에 네. 대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굿 아이디어예요. 근데 아무도 반향이 없어. 저는 아니요. 정말로 좋은 반응. 그러니까 이 뭐였냐면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해요.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부가 그럼 다 아는 아무로나 하는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채권을 국민연금에 아무로나 지가 채권하게 되는데 채권을 사서 그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을 하자. 그래도 훨씬 수익성도 충분히 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혹시 그 관련된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졌대요. 이거는 집권하면 하자.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이제 그 자체도 지난번 공약할 때 저희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건축적으로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그냥 이 고층 아파트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곳곳에 그 작게도 많은 다양성을 갖고 이 건축적으로도 뭔가 가치가 있게 개발을 해서 이것을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작은 거, 큰 거 해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싸게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이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안정이 되면은 국민연금이 많아지니까 저절로 그 다음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 다음 얘기 해보세요. 국민연금이 축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빌려주니까 그 돈을 또 받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게 그 투자라는 거죠. 오늘은 맛배기. 다음번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 우리 공약 때부터 나왔던 건데 좀 구체적인 걸 하도록 하고요. 이게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제. 오늘은 네. 여기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건 저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무슨 말 배운 그거? 어린애 같이 어디 외국에서 책 하나 보고서 새로운 용어 하나 갖다 놓고 그걸 지꺼있냥 내세우고 하는 경제학자들 많아요. 마케팅 교수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어디 유행하는 그런 무슨 뭐 유비쿼터스 한마디 나오면 그걸 갖고 떠들고 이런 단어들을 갖고 하는데 이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하나가 잡아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마치 전문가 혼자밖에 없는 듯이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거가 되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당에서 과연 이 경제민주화를 아무로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종의 그 보수 언론의 언론 조작의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김종인 박사님만이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조중동 이런 데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 대립구도 만드는 데서 써먹는 거죠. 네. 저는 김종인 씨가 거 봐요. 내가 김종인 씨라고도 하잖아요. 김종인 씨가 경제민주화를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민주화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일부분 이제 김종인 씨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 이유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 모든 정치인이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그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렇게 말하면 뭐 그 사람이 뭐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70년대에 의료보험 처음 들어올 때 그때 김종인 씨가 인볼브돼서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개념도 생각도 없을 때인데 이 양반이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자기 그 처의 삼촌인 김정련 비서실장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오래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박정희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유학 가기 전에 한 번 만났다고 그러고 독일에 있을 때도 그 박정희 씨가 왔을 때 김종인 씨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똑똑한 젊은이를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업사회가 되니까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만들자라는 보고서를 극비리의 팀을 만들어서 냈는데 당시의 관료들이 미친 소리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발전 투자 지원도 없는데 이런 거를 한다고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박정희는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자기도 좋은 거니까. 이런데 사실은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관료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그 보고서를 나한테만 갖고 와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교수들 모아놓은 무슨 뭐 자문회의 뭐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하게 하고 교수들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거봐 해.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관료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노태우 설득해가지고선 집어넣는데 이 양반이 일을 했거든요. 그 양반이 국민연금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더 드러나게 알고 있는 경제수석하고 난 다음에 재벌들 그 비업무용 일도 안 하는 토지를 엄청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게 저랑 좀 비슷한데 불러다가 팔어. 안 팔면 알았지. 죽어. 이거 쫙 팔았어요. 그게 노태우 때 땅값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뭐냐면 분명히 재벌이 악착같이 싫어할 짓인데 권좌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 부러뜨린 경험을 그 실제로 해본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분이 맨날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태우 정권 때 그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젊은 시절이죠. 자동차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대요. 그렇죠. 그건 막았지. 그 자동차를 못 하겠어요. 끝내. 그랬더니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찾아갔는데 못하게 하니까 김종인 수석을 만나라 했대. 지금 안종범하고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김종인 수석을 만나라 하니 경제수석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가서 또 이건희 회장이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삼성이 자동차를 하면 삼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한다면 합니다라고 나갔는데 끝내 못하게 했고 YS 들어가자마자 했다는 거잖아요. 저 롯데타워 잠실에 그것도 못하게 했죠. 그 당시부터 그 신 회장이 그 신격후 씨가 그거 하고 싶어 했어요. 온갖 로비를 다 했는데 못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다른 사람들도 뭐 막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김종인 씨는 자기의 그 개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 그런 재벌의 그 압력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아니면 그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판단하겠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여러 번 속아왔으니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찾아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자문해달라 그러면 뒤에서 해줬는데 정권 잡자마자 안 하고 하니까 또 결탁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면으로는 자기의 인생 경험에 의한 또는 국정 경험에 의한 소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약간은 자만심 그렇죠. 약간은 좀 옹고집 같은 걸로 나밖에 못한다. 예, 또는 뭐 믿을 놈 없다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복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 거는 뭐죠? 소위 내가 그거를 할 사람을 나만이 그것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식견과 그 판단력을 갖고 있다라는. 근데 식견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분같이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재벌하고 타협을 안 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제 옆자리에 주진영이라는 공선생을 앉혀놓은 건 이 사람이 그런 재벌하고 타협하지 않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12월 6일 날 보셨잖아요. 그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자로서의 자기의 능력과 경험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본인이 이 공선생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이 김종인 박사하고의 그 연결고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민주화를 우리 당에서 세컨더리로 이제 젊은 학자들 젊지도 않지만 이 김종인 박사님 그 말고 또 다른 이 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이 공선생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에요. 청문회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고 그런 건 내가 아니고요. 그거 한마디로 했겠습니까? 네. 원래 알았으니까 거기다 세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경제민주화는 실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굳은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 저는 빼고선 얘기를 하면 잘 보세요. 이번에도 그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거기에 그 소위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들이 그 부역한 모습, 교수 출신들의 그 뭐 장관, 수석 뭐 이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다음에는 공무원들도 뭐 그냥 탁 머릿속에 유진룡 씨 정도 하나가 그런 대로 좀 버텼고 바로 이게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권력에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권력에 그 한번 맞짱 떠 버릇하는 버릇. 이것을 갖고 있는 그 엘리트층 또는 그 사람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못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그걸 막아주지도 못하고 기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저는 이게 이제 김종인 씨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옹고집의 어떻게 보면 그 연유? 발로라고도 보는데 뭐냐면 말로는 여러분들 잘 보이는 데서 다 새예요. 근데 깜깜한 데 가면 다 쥐예요. 박쥐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 듣기 좋은 말, 저기 가서는 그 매명하고 새인데 쥐야. 네, 그럴듯하게 어쩌고 하지만 막상 자기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안 하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그 지배층이 아주 아예 인이 박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권력에 가장 가까이에서 본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더 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 우리 당에서도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경제 정책이나 경제 민주화 얘기나 이제 공약을 해나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그래서 이퀄 하고 나서 이 물음표가 네. 있었거든.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데 저는 그 면에서 저는 이제 김종인 박사랑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뭐냐면 그분의 살던 세상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정치적인 힘의 조직화라든가 의식이 잘 안 됐던 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로운 선지자가 어떻게 하다 꽂힌 사람이 혼자서 막 말하자면 이제 그 주먹을 휘두른 것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 말씀하신 분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한다, 의지가 없으면 못 한다. 자꾸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뜻이 그거예요. 다른 놈들은 못 믿는 거고 대통령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서는 밀어대지 않으면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거기에만 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깨달아서 급하지는 않지만 또는 빨리 되지는 않지만 아래서의 압력으로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한테 왜 안 하냐 너 말해놓고 안 했는데 라고 자꾸 물어버릇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 사실은 정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중에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청년을 위한 경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청년들의 이 미래의 삶에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그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하고 끝내죠. 이 말이 제가 제일 어려운 말인데 왜냐하면 제 인생을 빼고 그냥 남 말하듯이 말을 하면 참여해야 돼요. 조직해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끄지 말아야 되고 근데 저는 관심은 끄지 않았지만 참여도 안 했고 조직도 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뭘 못 찾았으니까 자기 또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갖다 계속해서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역구 정당이 됐든 정치 프로세스의 그 다양한 층위에서 일반 국민들 또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때는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도 5년에 한 번 오는 투표 말고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깝깝한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그러기 때문에 참여하고 참여를 하기 위한 것을 뭘 바꿔야 되느냐 선거제도를 바꿔야 돼요. 지방자치 플러스 선거제도를 바꿔서 지방에서도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선거를 할 때 지금처럼 위에서 찍어낸 공천한 사람들 뽑아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일당 일구제로 해서 그냥 이제 일구 이러니까는 나머지는 다 사표돼 버리고 심지어는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느냐 각 선거구별 인구가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상 3배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면 3배 해당되는 것은 어디냐 다 도시예요. 1에 해당되는 건 어디냐 다 시골이에요. 그것은 무슨 뭐냐면 노인들이 많이 사는 농촌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고 있어요.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도시는 과소 대표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선거구 요거 몇 개 바꾸는 거 갖고도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진천군이랑 무슨 군이랑 뭐 합쳐서 그럼 난 어떡하라고. 뭐 농촌을 보호해야 되는데 농촌 보호랑 선거구랑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선거구제도 선거제도. 우리나라 지금 선거법은 이제 선거관리법이라고 돼 있지만 선거방해법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그 후보가 되는 사람을 알 수 없게 만들까? 몰라야 기존에 있는 사람이 또는 기존에 있는 당이 공천하는 대로 투표할 거니까. 이게 꽉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지금 달라든 꼴이에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 농촌 말씀하시니까 농촌 대표는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김현권 의원처럼 농업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비례대표가 들어와서 농업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300명 중에 지금 우리나라 비례대표가 46명인가 그렇잖아요. 너무 적어요. 예. 비례대표를 훨씬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 말고 뭐 국회의원은 늘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안 통할 얘기도 하지만 적어도 비례대표 숫자는 늘리고 적어도 저는 우선 선거구를 인구의 맥시멈 0.9에서 1.1 정도만 한도를 둔다. 요거 하나만 바꿔도 우리나라는 천지개벽이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이제 또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두 번째 강의는 정말 시간이 이렇게 프리토크를 하니까 훨씬 더 집중도도 높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또 한 4-5분만 받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동안 책 광고 하나 하고 저희가 독서를 권장하는 시대니까 우리 공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고요.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예. 책입니다. 자, 빨리도 나왔어. 엄청 빨리 나왔죠. 이걸 예. 잠깐만요. 예, 이 안에 보시면 이게 정창수 소장님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오셨는데 저희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국민들이 더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건 다 감춰놓고 뭐 정당에서 누군 누구 파고만 싸움을 하다가 지나가서 정작 중요한 예산은 이 관료들이 다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책에 따르면 저도 이제 산지가 어제 사서 읽어봐야 되는데 최순실 일당이 미르 재단하고 K 재단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했던 예산의 규모가 1조 4천억 이었다는 거고요. 차은택이 주장했던 거 융복합 작전과 관련된 문체부 예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863억 원이었고 김종이 주도했던 스포츠 산업 작전 금액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322억. 더 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들을 빼먹으려고 했던 것을 예전부터 꼼꼼하게 감시하다가 이번에 일이 생기면서 이걸 딱 준비해서 내신 책인데요. 이게 두 분들한테 제가 추천한 이유는 교문위에 계시니까 하는 것이 네네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좁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좀 보니까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내용들을 알기 쉽도록 써놓은 책이라서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오늘 질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 약간 저 소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번 강의는 뭐 할까요? 이제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청년의 삶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게 할까 하겠습니다. 질문. 예, 반갑습니다. 저는 47세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름은 그냥 남궁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방향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교수님이 아니죠. 송 선생님. 예. 실업자입니다. 예. 그 선생님 뵈면서 그 안경을 벗고 그 반짝이는 그 눈망울로 열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에 너무 감명을 받았고요. 그 질문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이제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향후에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꼭 약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이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나오셨어요. 네, 저 잠깐 나오시는 동안에 말씀드리면은 저 20대 중에는 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야 그 의석수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여야 의석이 어때서요? 지금 우리가 일당인데. 그렇지만 60% 선진화법에 의해서 법사위며 상임위원회에서 다 막혀요. 예. 안녕하세요. 39세고 고척동에서 왔고 전업주부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 때부터 사실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두 분은 기득권이시고 소위 우리 사회에서 보기에는 엘리트 집단이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의원님은 뭐 양보 말씀하셨고 선생님은 뭐 그 연세 드신 분들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기득권들은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 권력이라던가 돈이라던가 명예 어찌 보면 유혹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주관을 지키시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 원동력 뭐 이렇게까지 사실 안 하셔도 되는 일들이신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강의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그 인터뷰를 읽고 나서 그 중앙집권화가 문제가 많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개헌이 되지 않으면 5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집권화를 바꿀 수 있는 건 조금 더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수구적인 생각, 맞아요. 진보지만 수구적인 걱정이 돼서 여쭤보고 싶고 아니면 이제 노무현 정권의 트로마죠. 소위 예. 말하면 놨더니 지들이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제 주변에 제가 30대이고 뭐 40대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박근혜를 뽑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기문이야.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뭔가 논리적인 이유로 그들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은 원래 그쵸. 그들을 네, 뽑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랑 뭔가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그들에게 밥을 많이 사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저에게 어떤 해법을 좀 주실지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어려운 거는 누님 먼저. 세 번째 게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0만 명의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 대표가 2012년에 졌었던 100만 표를 갖고 오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소비재 마케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들에게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라도 이익을 줘야 돼요. 그것이 자부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똑같은 물건들이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똑같은 시장에서 이게 슈퍼에서 볼 때 여기에 플라스틱 통이 하나 붙어있으면 이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그게 가격이 베네핏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브랜드 자체가 베네핏이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은 사실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떤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를 하나씩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반기문을 찍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그 방법들이 이제 우리 선거 전략에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눈 녹듯이 돌아서 우리 쪽을 찍게끔 만드는 이런 이제 그 스킬을 지금 그 신공을 이제 훈련을 마지막 하면서 이제 그걸 대입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세 번째 질문이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첫 제가 할 번째는 거고요. 이제 기득권층인데 어떻게 저는 다른 기득권 사람을 아니고 생각하느냐, 이분은 뭐. 기득권층이고 엘리트고요. 저는 뭐 고학하면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기득권이라기보다는 나는 그 주 박사가 그때 얘기했던 얘기에 되게 제가 감동을 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제 잘난 맛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종교를 갖게 됐어요. 되게 늦게. 근데 그때 이제 머릿속에 새로운 이제 그 관점을 갖게 된 것이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제 그때 굉장히 큰 계기였고 그 다음에는 그 2012년 그 대선 그 결과를 보는 순간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제가 왔죠. 왔는데 와서 뭐 할 수 없이 그 어려운 속에서 이제 꾸역꾸역 일을 하면서 작년에 그 주 박사가 우리 공 선생이 그 할 때 그 선거 공약 만들 때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가 이 나라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두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저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음을 기울인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살았지만 하찮은 거였죠. 제 생각 자체가. 그런데 여기 와서 생각지도 않게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 자신감을 좀 갖게 됐어요. 내가 수입도 적어졌고 일은 더 많아졌고 사람들이 저를 늘 지켜보고 불편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것을 모두 다 제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 소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 공 선생보다 제가 더 그럴 거예요. 공 선생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서 그런 진보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2012년 말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작은 불씨가 지금 와서는 큰 불꽃이 됐어요. 그 지금 같으면 뭐 별로 겁나는 게 없습니다. 또 인생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고 지금 와서 뭐 감옥 좀 한 번 좀 간다 하더라도 뭐 별로 겁날 거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우리 김성애 보좌관한테 제가 7개월 동안 이제 살았는데 하나씩 점진적인 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소신을 갖고 좀 더 강해지는 것들을 한번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나보고 짧게 하라고 하더니 저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뭐 다른
의원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했었고 이제 재벌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재벌들은 자기 얘기 안 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의원에게 자기 관심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이제 특히나 저희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 삼성을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이게 저는 우리 손 의원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냥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나는 뭐 내가 재벌을 만나니까 자랑스러워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 이게 필요한 거면 얘기해야지. 왜? 뭐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해? 그냥 갑시다. 뭐 이런저런 좀 고려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뭘 고려를 해 하면 하는 거지. 이런 그 정신 무식한 거죠. 제가 겁이 무식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예. 겁이 예, 정말 근데 지금 이 구조가 굉장히 이상해. 보스가 부하한테 자기에 대한 칭찬을 하라고 지금 시켰어. 아 칭찬이 아니야 무식하다 그러는데 무슨 칭찬이래. 칭찬 무식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국회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큰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판단력은 빠르잖아요. 금방금방 숙지를 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이게 뭐 국회의원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금도 없고요. 퇴직금도 없고 월급도 적고요. 그리고 여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6선하고 초선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8선하고 똑같아요. 무슨 이런 조직이 다 있어? 연금도 없으면서. 이건 노동자들이라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그만큼 관록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그럼 그 경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도 또 똑같이 이렇게 초선하고 8선이 똑같아요? 연금도 없어요? 퇴직금도 없고 이상한 거예요. 연금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그 국민연금 떼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연금 없어요. 그 똑같이 국민연금이 나가고요. 근데 있어봤자 4년 하는 사람한테 줘봤자 뭐가 있어. 6선은 그 사람은 그동안 번 걸로 64, 24. 번 게 없습니다. 얼마인지 알기나 하고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명 없이는 이 뭐 그냥 한다면 그냥 하겠지만 짧게 해주세요. 잘하려면 이 국회의원 내가 다 들었는데 몇 시간 동안 국회의원의 생활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소명 없이는 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게 어떻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한번 정권 교체까지 열심히 해보자. 오늘 같은 제가 이 강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좀 서둘러서 일주일에 2-3번씩 하면서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네. 아까 질문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근데 그거 사실 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을 통해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근데 뭐 가정교육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먼저 따진다.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아라. 이로 뭐 손해 좀 보면 뭐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그런 가정 그 가풍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돈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잘할 때 돈만 사람 뭐 부러워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은 항상 우습게 보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가풍이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타고난 그 못된 성격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 뭐 예.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이거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는 개혁을 하려면 권한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분권화 체제를 자기가 만들어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뾰족한 그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도 그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사장의 권한,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거를 갖다 임원한테 주고 저는 누구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냐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해봤는데 안 해봤으니까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갖다 우리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 체제를 어떻게 무엇부터 분권화 체제로 자율화 체제로 갈 거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 간 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열심히 보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깊게 해서 그때 무엇부터 할 거에 대해서 더듬 가는 수밖에 없고 미리 정해진 무슨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그 딜레마는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세 번째가 뭐였죠? 아까 다 했어. 네네. 저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안 돼요, 그쪽은. 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이거는 아이를 기를 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얘기를 해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요. 저는 제가 얘기하면 바뀌는데. 그거는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의 아니에요. 술을 갖다 진로 소주 살래 아니에요. 뭐사 이런 거고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투표의 성향은 고정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먼저 쥐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할 때 기다려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응답을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끌어들이는 방식이 좋지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쪽에 이제 문 대표님 고전적인 지지자들 층에서 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한 분이 저한테 이 경제 알바를 그쪽에서 하라는 거예요. 민주정편. 네. 문성근 씨가.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는 집토끼를 관리하십시오. 저는 산토끼를 잡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 페이스북이 그렇게 원래 제 친구들이 한 2,000명 있었고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3,000명이 된 거 올라가서 이제 5,000명이 됐는데 5,000명은 친구지만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하루에 거의 5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성향만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번에 후원금 보내주신 분을 보니까 3분의 1은 전혀 후원금을 처음 보낸다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늘 옆에 있는 듯이 제가 행동을 조심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그러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제가 계속 눈을 맞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역할이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외연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고는 이제 합하겠지만 실제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김종인 박사님 같아요. 김종인을 욕하는 사람은 집토끼고요. 김종인이 그래도 가능성이다라는 거는 산토끼들이에요. 제 주변에 그 양쪽 귀에 같이 들리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래서 저는 항상 양쪽을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집에 사는 사람도 이쪽이고 제가 같이 사는 사람도. 근데 주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균형감 있게 보수하고도 이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거는 본인 얘기고요.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제 평생 직업이었습니다. 브랜드로 또는 디자인으로 또는 컨셉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그 어려움도 알고 있고요. 이 진정성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해야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 남은 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싸움만 안 해도 그냥 지지율 한 5% 10% 그냥 그것만으로도 먹어요. 근데 이제 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가기는 어렵잖아요. 꼬투리만 있으면 싸움을 이제 만드니까 다. 이게 언론이 나쁘다기보다도 언론의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조용한 게 저쪽이 너무 잘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조용한 게 지금 신기한 거죠. 지금 싸움을 해도 관심을 못 끌고 있죠 지금은. 이 정도 싸움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강단 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누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야 붙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양보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0%의 지지율은 우리가 온전하게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불안한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끌고 더 높여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JTBC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비해서 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매끈함에서는 훨씬 떨어지는데 제대로 된 이제 뉴스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무주공산으로 이제 JTBC가 이제 독주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당이 워낙 지리멸랄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싸우는 것만으로도 이제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거지만 이것이 과연 이제 어떻게까지 가느냐. 단순히 뭐 글쎄요 보면 알겠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속 시원하게 우리 팬 서비스 하나만 해주실래요? 그 썰전에 전원책 씨 그 싸운 거 있잖아요. 토론회 100분 토론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저는 전원책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무조건 안 봐요. 썰전도 안 보고. 네. 난 썰전 안 봐 이제부터는. 그런데 왜요? 아유, 팬 서비스 왜요? 왜 안 보냐고. 아니 무타로 시간 낭비를 그런데요. 네. 이게 좀 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상대방 또는 적을 갖다 자근자근 씹어주는 것을 원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개무시를 것에, 해버리고 말아 그냥. 이런 거를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 또는 저감이 무엇이냐면 이거 역시 쇼 구경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책 나와서 헛소리하는 걸 즐기고 그냥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셀레브리티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뭐 우리는 그냥 재밌게 그냥 봤고 그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원래 나 살던 대로 살고 하는 이렇게 그 유리된 그 우리의 일상의 하나의 그냥 하나로 소비되는 거는 아닐까에 대한 그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랬던 거죠. 그냥 말하자면 뭐 또 하나 나왔어. 정치인은 연예인이랑 똑같아요. 연예인 지지자 사이 싸우는 것도 똑같이 뭐 잭스키스, H.O.T 싸우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뭐 그거에 하나 그냥 말하자면 신규 지금 그룹 하나 나온 꼴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상대방 욕하고 이런 데다가 시간 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 근데 저는 유시민 씨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썰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 자기적인 게 보여서 그 프로그램의 그 편집에서 자기적인 게 보이면서부터 저는 안 봤어요. 그 프로는 예능국에서 만들어요. 아 예능국인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그 생방 토론을 보면서 아 내가 맞았었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안 본 지 좀 됐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여기서 어떤 분이 맥주를 사셨어요. 누군지 제가 말씀 못 드려. 그래서 그냥 사신 거 그냥 여러분 드시면 돼요. 수입 맥주 사오래. 수입 맥주. 마포구민도. 제가 안 샀으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저녁에 맥주 한 잔씩 하시고 이제 우리 가죠.